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문학 A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2학년 9반 학생들은 수요일 날 볼 것이고, 그리고 금요일쯤에 2학년 6반이나 1반 친구들이 수강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단어로 넘어왔습니다.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는 60년대시, 그리고 이 단어는 70년대라고 하는 사회적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작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한번 사진을 가지고 와봤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70년대의 상황을 말해보자면 이렇게 단어로 뭔가 표현할 수 있어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노동자와 인권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70년대부터는 60년대에 비해서 산업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산업화를 이제 이루는데, 국민소득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서부터 이제 오른쪽까지가 그 70년대, 60년대, 80년대의 소득 변화를 지금 표현해주는 표예요. 근데 60년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소득이 낮죠. 100불 이하 정도 되네요. 근데 이제 70년대로 넘어오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거의 2배, 10배, 20배 가까이 국민소득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되게 풍족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산업화로 인해서 개인 국민소득이 증가가 됐지만 그 안에 아주 안 좋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예로 든다면 열악한 노동 환경.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거의 공장에서 일하시는 그 노동자 분들은 거의 하루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지금은 12시간 근무가 아니잖아요. 보통 평균 이제 근로시간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12시간, 심지어 심하면 15시간도 했어요. 3교대, 3교대란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3번을 하루에 이제 3명이 바꿔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2명 또는 1명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뭔가 안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나는 그만 일하고 싶은데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에 비해 받는 임금이 굉장히 적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1977년에 그 평균 노동자가 받는 한 달 월급이 15,000원이었대요. 15,000원. 그럼 15,000원을 30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하루 일해가지고 받는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500원. 물론 이제 40년 전이니까 그 당시 물가 가치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 당시 물가 가치로 따져봐도 터무니없는 임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300만 원이었어요. 지금에 비해서 부동산이 그 당시 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뭔가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이 평균 300만 원이라고 친다면 하루 일해가지고 받는 돈이 500원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적은 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도시화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전주도 굉장히 도시화가 이루어졌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에는 뭐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아파트도 많고 대형 마트도 있고 공공기관들, 높은 빌딩들이 많잖아요. 이게 왼쪽 사진은 이제 서울의 모습이에요. 남산을 기준으로 한 이제 서울의 야경의 모습인데, 눈부신 발전을 이제 보인 거죠.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니까 이건 어떤 사진 같아요? 그렇죠. 집을 지금 부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철거라고 하는, 이제 가난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죠, 옛날에는. 근데 그런 동네를 강제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당신들 나가는 대신에 내가 입주권은 줄게. 하지만 이 입주권이 있는다고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너가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런 걸 가지고 와야만이 이 집을 살 수가 있어. 당연히 하층민들에게는 큰 돈이 없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임금이 5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살 수가 없으면 결국 강제로 쫓겨나는 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작품 은강노동 가족의 생계의 비, 이 작품에도 좀 수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강제철거로 인한 하층민의 삶을 다룬 것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70년대의 상황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본문 핵심 정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세희라는 분은 제가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 다음으로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어떤 다큐를 찍은 것도 있었는데, 소설을 쓴다고 할 때 보통 소설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려면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작가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거나 책을 뒤져보거나 또는 남의 어떤 작품을 읽고 영감을 얻거나 이런 식이 대부분인데, 이분은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의 소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층민들의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돌아다니시면서 카메라로 많이 촬영을 하셨죠. 그래서 체험적인 작가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조세희 작가님은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가가 쓴 대부분의 작품의 주제는 70년대 노동자 또는 하층민의 비극적인 삶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어가지고 내쫓기는 사람, 그래서 이 조세희 작가분의 말을 빌리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도, 대립을 실제 작품에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배울 은강노동 가족의 생계의 비라고 하는 작품은 지금 연작 소설이라고 하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있는 여러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8번째네요. 그래서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맞이해서 풍요로운 삶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 속에서 뭔가 외면당하고 쫓겨나고 있었던 소외된 계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은강노동 가족의 생계의 비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실제로 독립된 구성이긴 하지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과 연관이 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그 작품의 결말은 아버지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공장에서 자살을 하고 이제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살을 만들어낸 이유 자체가 아버지의 결심이라기보다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울 은강노동 가족의 생계의 비라는 겁니다. 핵심 정리로 가보겠습니다. 갈래는요, 연작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큼직한 제목 아래 여러 개의 독립된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격은요, 사회를 고발한다. 그럼 어떤 시대를 고발한다는 거죠? 70년대의 상황, 70년대의 못 가진 자의 비극적인 삶을 고발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는요, 도시 빈민 노동자 가족의 삶, 영수, 영호, 영희, 그리고 어머니까지 합쳐가지고 4분의 가족이 나옵니다. 물론 회상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아버지의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배경은요, 70년대 은강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서울을 말하는 거긴 하겠지만 소설에서 허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시점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 작품의 특징은요, 서술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장에서는 첫째의 관점, 그러니까 첫째가 아마 영수일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영호고 막내 딸이 영희일 거예요. 각자의 시선으로 보는 그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주제는 도시 근로노동자 가족의 궁핍과 좌절되고 짓밟힌 꿈. 그러니까 하층민이라 할지라도 어느 꿈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그 계층은 소시민이었죠. 그러니까 소시민보다 더 아래가 하층민이에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의 삶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밥을 먹는 것도 이제 힘든 계층이 되겠죠. 그런데도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꿈이 있었어요. 나중에 커서 뭐가 돼야지, 나는 이런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 하지만 그런 꿈들은 처참히 짓밟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70년대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요. 제가 아까 강제철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게 했다는 그 스토리 자체가 이 작품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적고있는데 넘어가셨으면 다시 앞부분으로 돌려가지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물입니다. 영수가 첫째죠. 소설의 서술자가 되겠습니다. 과다한 노동시간과 부당한 대우에 항의했지만 결국 다른 회사로 이직 처리를 당한 인물이 바로 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호, 나의 남동생. 그래서 실제로 남동생도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희는 여동생으로서
실제로 이 작품 내에서 독일의 릴리푸트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줍니다. 릴리푸트라고 하는 것은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 이름이에요. 거기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약탈하거나 괴롭히지도 않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이 그쪽에 비해서 더 편해요, 힘들어요? 그렇죠. 더 힘들잖아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은강 지역의 비극성을 더 강화시키고자 대비가 되는 공간을 가지고 온 겁니다. 특징. 어머니도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생존 비용으로 빠듯하게 살림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굉장히 고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핵심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이다. 그게 이 작품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대비되는 공간을 통해서 은강이 처해 있는 현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구성은요, 스토리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뜬 이후의 시점부터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3명의 자식들은 공장에서 취직을 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죠. 하지만 그 시대의 노동자는 정말 열악한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근로 시간이라고 할지, 임금이라고 할지, 환경이라고 할지 굉장히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건데, 위기를 보시면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조기계나 부품처럼 느껴진대요. 이게 산업화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과생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가 이제 멀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번 이때 배우면 되겠죠. 산업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인간 소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처럼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고장난 기계처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결국에는 회사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의 부품처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문제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정에 가면 회장 내 일가가 거액을 사회복지기부로 내는 현실을 개탄한다. 왜 그렇겠어요? 아니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진짜 힘든 노동자 월급이나 좀 올려주던지, 시간을 좀 빼주던지, 정말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않고 다른 곳에만 선처를 베풀고 있는 이 회장의 모습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말은 이렇게 나와 영희는 아버지를 떠올린대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릴리푸트 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 지문 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은강노동 가족의 생계비 조세희 작가님입니다. 영희의 이야기를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영희는 독일 하스트로호스 근처에 있다는 릴리푸트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릴리푸트라는 공간 제가 이야기했죠? 이상적인 공간이죠. 인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공간. 하지만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자세히 듣지 않아도 슬픈 이야기였대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랬겠죠.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나려고 했다. 릴리푸트 읍은 국제 난쟁이 마을이다. 이거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상상의 공간입니다. 여러 나라의 난쟁이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다. 키가 78cm로 세계에서 가장 제일 작은 사나이인 터키인 난쟁이도 최근에 그곳으로 이주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상상 속의 마을이라는 거죠. 릴리푸트읍의 난쟁이 인구는 늘어만 간다. 늘어만 가는 이유는 살기 적합하기 때문에 늘어간다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70년대 도시화 산업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 또 많이 일어난 사건이 이제 이촌양도라고 해가지고 시골에 있던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간다는 거죠. 농촌에서는 더 이상 뭔가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도시로 이주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와 대비적으로 여기에 있는 난쟁이 마을은 살기가 좋으니까 인구가 늘어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릴리푸트읍을 제외한 곳은 난쟁이들이 살기에 모든 것이 규모가 너무 커서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 여기까지 한 문단 읽었고요. 난쟁이들에게 릴리푸트읍처럼 안전한 곳은 없다. 여기서의 난쟁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오타가 생겼는데요. 난쟁이 아버지의 슬픈 삶이 생각나기 때문이 아니고요. 거기 지워주시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라고 정리해 주세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되게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집과 가구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용품의 크기가 난쟁이들에게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곳에는 난쟁이의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억압, 공포, 불공평, 폭력도 없대요. 와, 그러면 굉장히 좀 평화로운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고, 자꾸 화면이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조건들이죠. 내가 난쟁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도 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중에는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공간이 릴리푸트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권력을 추종자에게 조금씩 나누어주고 되게 평등하죠. 무서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없대요. 릴리푸트 읍에는 전제자가 없대요. 전제자가 이제 결국 뭐 누구 대표를 한 명 뽑아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 만드는 거겠죠. 큰 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경영자도 없대요. 지금 이거 나열하고 있죠. 기업, 공장, 경영자,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어디예요? 지금 영수가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살고 있는 은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부분의 의미는 열거법을 써가지고 릴리푸트 읍에 없는 것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공장장이라고 할지 또는 뭐 회사의 대표라고 할지, 이런 사람들은 가진 자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난쟁이들은 세계를 자기들에게 맞도록 축소시켰대요. 그리고 투표를 했대요. 투표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의의가 있죠.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급속도로 진행되던 산업화 과정 속에서는 이런 민주적인 방식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국적 따위를 무시했대요. 모두 열심히 투표에 참가하여 마리안느 사르를 읍장으로 뽑았대요. 가상 속의 인물이 되겠죠. 여자 읍장의 키는 1m래요. 굉장히 작네요. 난쟁이들만 사니까. 독자적인 마을을 열망한 작은 힘들이 난쟁이 마을을 세웠다. 영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대요. 동생이죠. 나는 그곳 난쟁이들은 혁명가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자녀들의 출산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서의 난쟁이가 진짜 키가 작은 난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물림되는 하층민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쟁이를 하층민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결국 자식들을 낳으려고 할 때 하층민인 분들은 또 우리 자식도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우리 현실에는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릴리푸트 읍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공평하게 살고 있으니까. 거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너무 불행했었다. 이 거인은 권력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권력자, 약자를 자꾸 오늘따라 오타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억압이 아니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억압입니다. 압, 약자를 억압하는 세력. 죄송해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인들이 우리 실제 현실과 비교해 본다면 못 가진 사람들 착취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릴리푸트 읍의 난쟁이들은 자기들의 특수 우려 문제,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인 문제, 재정 문제 등을 토의하고 있다.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는 극히 행복하다라고 마리안느 사르 읍장은 말했다. 그러니까 특수 우려나 사회 심리적인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은 난쟁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층민으로서 뭔가 받을 수 있는 대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토의를 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릴리푸트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상상의 공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제가 좀 빨리 읽나요, 여러분? 너무 또 천천히 읽다 보면 졸릴까봐. 이 속도가 약간 좀 빠르다고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그 영상 보시면서 그 속도 조절하는 거 있죠? 속도 조절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한 건데 좀 너무 느릴 거예요.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영희는 썼다. 영희는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슬프겠죠. 왜냐? 살아계셨을 때의 아버지의 모습은 난쟁이, 가진 자에 대비되는
하층민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회한, 후회한다 이거예요. 평소에 더 잘 해드렸을 걸. 안타까움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릴리푸트 읍 같은 곳에서 아버지는 살았어야 했다. 아무도 난쟁이가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스트로우스 근처에 살았다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릴리푸트 읍에 가가지고 사실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타살당한 아버지. 자, 이게 이제 날개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 실제로 작품 속에서 자살하셨어요. 근데 지금 영호나 또는 영수나 영희가 볼 때는 아버지는 타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타살당했다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죽음의 책임이 다른 대상에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영호의 말을 막을 수 없었다. 왜 막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동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공감을 했기 때문에. 깊고 캄캄한 벽돌 공장 굴뚝안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다. 이 환경이 바로 릴리푸트 읍과 대조되는 아버지의 현실 공간이 되겠죠. 아버지의 몸은 작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은 컸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대변되는 이 인물은 결국 난쟁이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70년대를 힘들게 살아간 하층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는 육체와 심리 상태의 대조로 고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통은 굉장히 큰데 몸은 작았다 이거죠. 아버지의 키는 117cm, 몸무게는 32kg이었대요. 아프리카 기아 TV에서 이렇게 유니세프 광고 보더라도 그 정도의 신장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겠지만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소한 아버지 육체를 구체적으로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하고 힘없는 계층을 상징한다. 날개 문제도 확인하고 가셔야겠죠? 일단 정리해 주시고. 지금 이제 이 영상 보고 있다면 뭐 수능 시작하기 하루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다음 날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D-Day 이제 설정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분들께서 정말 열정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3학년이잖아요. 자꾸 이런 말 하니까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될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적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시계 하나 준비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시계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그 집에 있는 뭐 커다란 시계를 사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손목 시계인데 아날로그 시계.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아날로그 시계를 여러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꼭 갖고 다니세요. 왜냐? 실제로 수능 볼 때는요 시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도 그 시계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시계를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준비 자세예요. 그것도 안 돼 있으면 뭐 잘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준비성이 없으면 힘듭니다. 이제 날개의 문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연작소설집에서는 자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타살당했다고 말했을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였죠. 이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또는 사회의 억압 자체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영호는 아버지가 자살한 근본 원인이 사회의 억압, 불평등 착취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작품 끝나고 국어 대가리까지만 하면 시험 범위 끝이 납니다. 좀만 더 힘내세요. 저는 계속 읽어볼게요. 만약에 못 적었으면 일시정지 해두세요. 은강생활 초기에 나는, 은강이 지금 지역이죠. 아버지의 꿈을 자주 꾸었다. 아버지의 키는 50cm밖에 안 되어 보였다. 더 작아 보였대요. 작은 아버지가 아주 큰 수저를 끌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만화 영화에서 보면 난쟁이들이 실제 사람들이 쓰는 뭐 어떤 도구들을 막 크게 이고지고 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떠올려 보면 되겠죠. 근데 만화에서는 보통 그런 게 장면들이 즐거움을 주는 반면에 실제로 작다고 좀 표현되어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가는 이 수저라고 하는 것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녹이 낀 노수저를 아버지는 끌고 갔대요.
이게 40년 전 작품인데도 수저라는 말이 나오네요. 수저를 갖고 태어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은수저, 금수저란 말도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어떤 수저예요? 노수저. 녹이 쓸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위에서는 해가 불볕을 내렸대요. 이 부분의 의미는 뭔가 일을 하고 가고 있는데 굉장히 햇볕이 뜨겁고 하면 힘들겠죠. 뭔가 육체적 노동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노수저는 너무 무거웠다. 그래서 불볕 속에서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지친 아버지는 키보다 큰 수저를 놓고 쉬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여기서는 하층민의 삶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써 이제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 고통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다가 그 수저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아버지는 불볕을 받아 뜨거워진 노수저 안에 누워 잠을 잤다. 나는 수저 끝을 들어 아버지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아버지의 몸은 노수저 안에서 오므라들었다. 어우, 너무 슬프네요. 그럼 이 부분의 의미가 뭐겠어요? 진짜 그렇게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아버지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읽어보면 나는 울면서 아버지의 노수저를 잡아 흔들었다. 이제 어머니와 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걱정할 것 없다. 어머니는 나의 머리숱에 손가락을 넣었다. 가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꿈을 꾸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나라고 하는 인물이 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하니까 다시 아니다 라고 어머니 말씀하시죠. 사실 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도 모르는 일이다. 네 마음속 어디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그런 생각은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가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겠죠. 어머니의 말대로 나의 마음속 어느 구석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말했었다.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얘야, 넌 장남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집안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했던 게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시죠. 영수를 부릅니다. 나를 부르죠. 나도 아직 일을 할 수 있고 영호와 영희도 잘할 만큼 자랐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나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모성애라고 할 수 있겠죠.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너를 믿고 따라갈 거야. 집안의 결정권자로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담은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한테는 그런 책임을 주고 싶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은강은 릴리푸트읍과는 전혀 다른 도시였다. 영희는 그것을 가슴 아파했다.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받는 땅이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은강에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얼마 동안 정지했던 생명 활동을 우리는 은강에서 다시 시작했대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살기 위한 활동, 생존을 위한 활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너무 전반적으로 좀 비극적이죠, 이야기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처럼 추상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했다. 하면서 그것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이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중학교 때의 생물책 용어를 빌려 쓴다면 아버지는 자기와 똑같은 것을 복제하여 종족을 늘려놓고 돌아갔다.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은 우리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어머니에 의하면 아버지는 생명의 다른 모임터로 돌아갔다.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버지의 몸은 화장터에서 반쯤의 재로 분해되었다. 이제 아버지의 육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거죠. 그 반쯤의 재를 받아들고도 어머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나 죽으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반쯤의 재를 흐르는 물 위에 뿌려 넣었다. 영호와 나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어내리며 울었다. 숙제 다 했니? 아버지가 물었었다. 아니요. 나는 자를 대고 끝이 뾰족한 삼각형을 그렸다. 숙제를 해? 이게 숙제야요. 하고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림이 뭐냐면 먹이 피라미드라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먹이 피라미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시간에 한번 봤을 거예요. 먹이사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물의 수의 양을 피라미드로 표시한 거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뭐 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다람쥐도 나오고 그러죠. 토끼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위에 있는 것들은 좀 맹수들이 더 윗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 보시면 그 효용이 뭐냐? 생태계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설명해봐라 하면서 제가 말했던 부분이 쭉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아버지가 부릅니다. 영호야, 너도 형처럼 설명할 수 있겠니? 못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호가 말했다. 형처럼은 못해요. 그래도 저는 알아요. 우리는 맨 밑에라는 거. 좀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그 용어인데 이거를 이제 실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계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의 피라미드 계층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맨 밑에 있고 그 위에는 더 세 층이 있는데 세 개의 층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도 쉬셔야지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죠. 그동안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 이제는 편히 쉬실 수 있을 게다.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편안함을 얻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쉬셔야 할 분은 어머니예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반줌에 재를 썼던 흰 종이를 물 위에 띄었다. 우리는 물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없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의 상태에 어울리는 배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마리의 새가 어머니 옆에서 날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는 없어졌지만 남은 가족들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전체 지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꽤 길죠? 옆에 있는 먹이 피라미드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도 되는데 15번째 줄을 읽으면 나와 있는 거죠. 결국 이 먹이 피라미드는 작품 속에서 사회의 피라미드 계층 구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강자들이 아래층에 있는 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착취하는 구도가 바로 먹이 피라미드의 상징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여러분 32분짜리였습니다. 물론 정리하시느라 시간이 더 오래 걸리셨을 거예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물론 이 강의를 수요일 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편히 쉬시고 다음 주에 등교 계약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